만에 먹는 줄 알았어요, 조선을. 조선을 완전히 지네 걸로 만들 줄 알았는데 청나라가 왔다 가고 러시아가 왔다 가면서 무려 30년이 걸린 거야. 1905년까지. 을사늑약까지. 그러니까 이 명성황후가 얼마나 얄밉겠어. 그래서 1895년에 명성황후를 죽여버린 거 아니야. 물론 명성황후는 자신의 이권을 지키고 조선의 왕비로서 그 특혜를 누리고 싶어서 외세를 이용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외교적인 상황을 봐서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서 국내에서 다 먹으려는 놈들을 견제한다는 정책, 이게 필요한 거야.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가 한미일 동맹이라는 걸 강요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희생을 강요하고 있잖아. 소녀상을 옮기라는 둥, 소녀상을 옮기라는 둥, 뭐 일본의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받아들이라는 둥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상황에서 그 다음이 이제 그게 이제 그 명성황후였고, 그 다음으로 외교를 잘한 게 누구냐? 김대중 노무현 시대야. 그 얘기가 늘 빠졌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비로소 외교적 주도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국제사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이 국제사회에서 육자회담의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하고 처음에 틀을 짜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주도했던 게 그게 육자회담이야.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남과 북 이렇게 해서 6개 나라를 한 테이블로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주도권은 누가 갖느냐? 남한과 북한이 갖는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나 미국과 일본은 보조적인 위치다. 이러면서 등거리 외교를 했다고.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등거리 외교를 한 거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등거리 외교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자기네들 이권으로, 지금 봐봐요. 미국 공화당에서는 사드를 배치해라. 그 사드가 뭐야? 아직 완성도 안 된 무기체제야. 완성도 안 된 미사일 무기체제를 우리더러 돈 내라는 거야. 우리더러 돈을 내서 그걸 만들라는 거야. 결국 미국 군수산업체를, 먹여 살리라는 거야. 사드 체제. 먹여 살리라는 거야. 이게 결국은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얘네들하고 등거리를 해야 우리나라를 한꺼번에 혼자서 빼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가 맨 처음에 미국하고 되게 거리를 멀리하고 중국하고만 친한 척했어. 근데 이것 때문에 미국한테 찍힌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질질도 나중에 끌려가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일본에다가는 위안부 문제에 동의 없으면 같이 못 간다라고 뻥칸 쳐놓고, 뒤에서는 국방부에서 우리나라 국방 비밀을 전부 다 주기로, 다 미국의 주도하에 우리나라 군사기밀 다 넘겨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근혜는 맨 척만 하고 실익이 없는 외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소위 육자회담은 남한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통제하고, 그러면서 우리 경제 교류를 통해서 문을 열게 하겠다. 요 햇볕 정책을 연장했던 거, 그게 김대중 노무현식 대북 외교였다는 거야. 이게 북한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6나라를 동원해서, 주변의 4나라를 동원해서 6나라가 공존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명분상 평화통일, 비핵화, 한반도 평화 인정이 되는 거야. 그렇게 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외교는 철저히 어떻게 된다? 등거리여야 돼. 어떤 나라하고도 혈맹이니 동맹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방이니, 아니 혈맹이고 동맹이고 우방인데 왜 이렇게 등을 쳐먹어? 혈맹이고 우방인 미국이 왜 일본에다 우리 일본과의 한일 위안부 협상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냐고. 어떤 우방이 그래? 어떤 혈맹이 그러냐고. 그런 게 무슨 혈맹이고 우방이야. 우리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해야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무조건 적대시하고 북한은 무조건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어느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네에 이사 가면 그 동네에서 편안히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웃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
그러니 이웃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이웃들이 서로서로 우리 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집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정지 작업을 잘해야, 그래야 평안한 생활이 되는 거잖아. 그게 하다못해 이사를 가도 이웃집에 떡을 돌리는 풍습이 그래서 생긴 거야. 어? 근데 이놈의 나라를 운영한 새끼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나라 꼬락서니가 이런 거 아니야? 응. 외교의 기본, 외교만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의식이 없는, 능력이 없는 것들이 정권을 차지하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거야.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안, 북핵 문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조금 아까 그 이수혁이라는, 남북 육자회담 전문가, 그 인터뷰를 우리가 김현정 뉴스쇼에서 다시 듣기를 해봤고요. 그 사람 말고, 김선현? 예, 김선현이라는, 트라우마 전문 치료사가 들어왔다며?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가 입당을 했다면서요? 더불어민주당에? 그래서 그 사람의 영상이 있다며? 예. 잠깐만. 그걸로 넘어가기 전에 또 이런 뉴스가 왔어요? 이거 뭐야? 진짜야? 미국의 NBC. 이거 뭐야? 설마. 미국 MBC 방송국에서 미국 2주 전에 북핵 실험의 준비 사실 알았대. 어쩔 거야. 미군 관계자, 무인기 이용해 실험 전 공기 시료 채취.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2주 전부터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미국 MBC 방송이 미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핵실험 준비 사실을 인지하고 핵실험장 인근에서 기준치가 될 공기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무인기를 띄웠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6일 핵실험 후 채취한 공기 시료를 앞서 채취한 시료와 비교해 공기 중에 3중 수소 흔적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 주장의 진위를 검증한다는 것이다. NBC는 무인기가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까지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감청 기능을 가진 미군 정찰기가 북한 핵실험 약 10분 전에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이륙했다고 보도해 미군이 핵실험 전의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뭐야? 뭐야? 우방이라는 미국이 박근혜 뒤통수에 도끼를 꼽는 순간이네.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나 국정원은 미국이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미국은 알았다는 거야. 다른 나라는 몰랐다라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뻥을 깠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은 알았다는 거야. 일본도 알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게 결국은 일본이 돈을 내서 지네가 지휘권을 갖고 정보는 미국하고만 교류하고, 우리나라는 등쳐먹는, 우리나라는 몸대주는, 우리나라 땅 뺏기고 몸대주는, 그게 한미일 군사동맹이야. 알고도 안 알려준 거예요. 왜? 박근혜가 무능하니까. 이미 외국의 38 로스에서도 2번이나 보도가 나왔다며. 그런데도 파악하지 않고 미국에 물어보지도 않았겠지. 미국을 혈맹이라고 철떡하지 믿고 문제가 생기면 알려주겠거니 그러고 앉아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그 말도 안 된 위안부 협상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그것 좀 찾아봐. 미국의 일간지에서 만약에 이게 사과라면 한국은 정부 기능을 상실했다, 국가 기능을 상실했다 그랬던가? 이걸 사과라고 인정하는 정부라면 정부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그게 미국 월간지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다가 미국이 강요한 거 아니야. 일본의 위안부 협상을 받아들이라고.
이런데도 미국 오로지 미국만이 살 길이다를 외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꼴통들 이거 어떡하면 좋냐고. 그러다가 또 지네들 손자들이 강제징용 징병 돼봐야 정신 차리지. 미국 월간지. 이게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이 힘들다. 한국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치욕적인 지적이 나왔다. 카운터펀치라는 월간지에서 위안부 합의는 사과가 아니라 완전한 항복. 전시 매춘 홀로코스트 살인과 같은 규모. 한국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치욕적인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진보적인 월간지인 카운터펀치는 이번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두고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통렬하게 지적했다. 카운터펀치는 지난달 31일 사우스 코리아스 비테리얼 오브 더 컴포트 워먼? 이게 위안부 피해자를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배경과 실상에 대해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기사는 이번 문제에 한국이 치욕적인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미국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에 있어 한일 동맹국의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 해결에 미국의 막강한 압력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카운터펀치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아버지가 나서서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말해줘야 함. 서로 다른 두 형제처럼 이번 합의는 그 꾸짖음의 최종 결과물로서 두 아이는 자기들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협력에 필요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협조했다고 표현했다. 이 기사는 미국이 뒤에 있음을 이해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부조리하고 치명적인 행동, 자기 학대적 무역협정, 자기 파괴적인 경제정책, 엄청난 환경, 사회,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부조리한 군사기지 건설, 최근 체결된 협약 등이 모두 분명하고 예측 가능해진다고 쪽팔려. 그러니까 미국의 이 군사 권력, 미국의 뒤에 있음. 이때 이 미국은요, 선량한 미국인이 아니라 소위 무기산업 주식을 말하는 거죠. 무기산업 자본. 이 무기산업 자본이 뒤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의 부조리하고 치명적인 행동, 자멸적인 행동, 자기 학대적인 무역협정, 자기 파괴적인 경제정책, 엄청난 환경사회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부조리한 군사기지 건설, 이거 제주도 강정마을 얘기하는 거죠. 최근 체결된 협약 등이 모두 분명하고 예측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즉 말도 안 되는 모든 결정의 뒤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있다는 것이다. 카운터펀치는 기사 시작에서 위안부 역사에 대해 설명한 뒤 일본의 위안부 성범죄가 국가규모로 이루어졌다고 말한 뒤 위안부 제도의 전시 매춘은 홀로코스트의 살인과 그 규모와 같다고 평가했다. 산업적인 규모의 공장식 사육화한 강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이며 조직화되고 정당화된 인적 조달, 감금, 고문, 잔혹행위, 성노예화, 그리고 폭력적인 탄압이 행해졌다고 일제의 전쟁 성범죄를 지적한 카운터펀치는 전체적으로 성노예 여성들 중 4명 중 1명만이 남았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하며, 이 사망률은 최전방 전투병사의 사망률 혹은 대서양을 횡단했던 노예무역 최절정 시기에 항해 중 사망한 아프리카 노예들의 사망률보다 더 높다고 일제의 잔혹한 전쟁 범죄를 폭로했다. 카운터펀치는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 중 어떤 것도 이번 합의에서 또는 이전의 사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군이 관여된이라는 모호한 진술만 있을 뿐 그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나아가 아베 정부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위안부 여성들의 자발적인 매춘이었음을 암시하기 위해 고노 담아있던 강제적인 진술을 삭제했다며,
강제적이라는 진술을 삭제했다며 직접적인 법적 배상금 대신 하찮은 금액의 돈을 기금에 기부한다고 했다며 이번 합의에 대해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 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 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카운터펀치의 기사 중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한국 국민의 국민적 반발에 대해 박정희 시대의 폭력 진압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폭력적 진압 사태가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본 점이다. 아, 쪽팔려. 누구 강퇴시키라고 그러면 같이 강퇴인 거 알죠? 예. 누구 강퇴시키라고 얘기하면 같이 강퇴야. 뭐라고요? 카운터펀치의 기사 중에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한국 국민의 국민적 반발에 대해 박정희 시대의 폭력 진압을 상기시키며 이런 폭력 진압 사태가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본 점이다.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죠, 박근혜의 성격을. 이 기사는 과거 한국 역사는 이 합의가 미국의 영향을 받거나 미국의 손에 놀아나는 우익 정부가 추진한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이고 평판이 좋지 않은 조약들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의 경우 이런 협약들을 유혈 사태와 폭력을 이용해서만 이용되고 관리될 수 있었다고 상기시킨 뒤 군사독재자 박정희는 일본 제국주의의 관동군에 근무한 일본 식민주의 부역자였으며 1965년 6월 한일협정을 통과시켰고 이와 함께 한국의 모든 보상 요구를 포기했다. 한국인들은 저항과 분노로 폭발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 협정을 비준하고 이행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 수천 명의 시민을 체포하고 구금했으며 고문했다. 딸 박근혜는 지금 똑같은 암울한 역사를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카운터펀치는 아베 정부는 위안부 여성 동상 주변에서 탭댄스를 추며 무기고로 향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약간의 푼돈 외에는 준 것도 없고 사과하거나 체면도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노선언으로부터 사과 수위를 약간 내렸으며 그러면서 마침내 한국 정부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을 입 다물게 할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지난 반세기에 걸친 평화주의자로서의 무기력과 나약함을 청산하고 파시스트로 부활과 군 재무장을 위한 전초기지를 명확히 했다고 이번 위안부 문제 해결을 평가했다. 또한 미국이 아시아로의 선회를 하든 하지 않든 일본의 진위를 불러내는 것은 후회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중국과의 전쟁으로 치닫는 것, 그것은 그 어떤 사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광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경악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경고했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위안부 문제 합의라는 국가적 치욕은 외국 언론의 눈에도 국가적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는 단계까지 온 것으로 보이는 것이 확실하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이번 합의의 본질적인 성격과 배경, 일본의 속내외, 일본의 야합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 기사는 지금까지 나온 위안부 합의 기사 중 가장 빛나는 기사로 평가받고 있어 일독을 권한다. 이게 본문이에요. 카운터펀치라는 잡지에 나온 기사 본문이니까 확인하고 싶으면 들어가서 본문으로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했어? 예. 쫓겨나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쫓겨난 것에 안주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아프리카에 신고해서 쫓겨난 방송 1위로 등극시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쭉 쫓겨나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지금 오바마도 위안부를 타결한 박 대통령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아베 오바마에게 미국의 협력에 감사한다. 오바마 한미일 강화해야 된다. 지금 이제 이 오바마도요. 지금 이게 무슨 분위기냐면 내가 그랬잖아. 지금 여러분 독일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 아랍권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아랍권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그 독일인들을 집단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 독일이 지금 난리가 나고 메르켈이 난민을 받아들여서 일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반난민 정서가 지금 막 폭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독일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은 그들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났느냐. 왜냐하면 난민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난민들이 보통 수용소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이게 독일인들의 인터뷰 내용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 독일의 난민 집단 성폭행 사건은 뭔가 수상해. 뭔가 수상하고 이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가.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목적인가.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요. 미국의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민주당 후보잖아.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지금 다 똑같이 뭐라 그러나 경제 위기를 더 이상 전쟁을 억제해서 극복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랬잖아요. 미국에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는데 공화당은 직접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 당. 그래서 이라크 전쟁, 중동 전쟁 이런 걸 계속 일으키는 당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공화당은 두 개의 전쟁 전략. 그래서 중동하고 아시아에 두 개의 전쟁을 준비하는 전략을 핀다. 그러니까 전쟁이 가능한 무기를 팔아먹는 전략이 공화당의 정책이고 민주당의 정책은 그 무기를 팔아먹더라도 그 일정 비용을 미국이 대야 되니까 하나의 전쟁과 하나의 방어체제 1+1 그게 민주당의 정책이야. 그래서 군사 비용을 좀 줄이자는 그게 이제 민주당 쪽의 정책인데 그래서 지금 저 오바마가 일본에다가 동북아에 대한 전쟁 비용을 부담시키는 대신 한국이 협조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죠.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이야. 오바마가 멋있는 부분도 있어. 미국인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상징하지만 실제로 이 오바마가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남한에 대한 착취, 일본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그리고 이걸 묵인하는 그런 권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실망할 필요 없어. 오바마는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거야. 아베는 일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오로지 박근혜가 한국의 이익과 무관하게 일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게 문제인 거지. 오바마는 오바마의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고 일본은 일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거야. 박근혜가 한국의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요걸 오바마 욕하는 데다가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아직 김선현 씨 트라우마 치료사의 입당 선언 영상이 없나 봐요? 그거 동영상 게시판에 하나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그럼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문재인, 예, IS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ISIS, ISIS 즉 이슬람 과격단체, 예, 이슬람 과격단체를 소위 그러니까는 옛날에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키워준 거야. 무슨 얘기냐? 소위 ISIS라는 이슬람 과격단체의 뿌리가 누구냐? 소위 후세인이나 빈라덴 같은 애들이 옛날에 누구였냐 하면 원래 그 중동 지역이 러시아랑 붙어 있어. 왜 여러분 들어봤죠? 카자흐스탄 이런 무슨 어쩌고저쩌고 스탄, 무슨 스탄을 하고 나오는 데가 이게 이제 소위 러시아하고 중동하고 연결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거 있잖아. 그쪽 애들이 소위 중동하고 구소련하고 연관된 중복된 지역이야. 그래서 소위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지.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소위 이제 그 이슬람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던 이슬람 문화권이었는데 소련에 강제로 편입되어 있다가 독립한 지역들이야. 근데 좌우지간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이라크 이런 쪽이 그러다 보니까 소련하고 친한 거야. 소련하고 문화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란, 이라크에서 예루살렘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예루살렘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땅을 미국이 만들어준 거잖아. 그에 대한 반발이 이란, 이라크 지역에 확산되어 있고 그들과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통하는 이 스탄들이
러시아하고 통하고. 그래서 이쪽에 중동은 원래 그 친소 정권이 수립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 옛날 호메이니옹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민족 지도자,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소련하고 친한 정권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후세인이나 빈라덴 같은 게릴라를 키워가지고 그 나라 소련하고 친한 민족주의 정부를 무너뜨린 거야. 그렇게 이용했던 게 빈라덴 후세인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들을 적이라고 규정한 거야. 걔네가 테러범이다. 그래서 빈라덴을 찾아 죽이고 후세인을 찾아 죽이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빈라덴이랑 후세인 정부에서 일했던 애들이 지금의 ISIS라는 그 조직의 핵심들이라는 거야. 이거 다 뉴스에 나왔던 얘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 그 미국이 빈라덴이랑 후세인을 키웠고 빈라덴 후세인을 80년대까지 잘 써먹다가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버렸어. 그러니까 버려진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무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테러범이 됐다 그러면서 테러범을 잡아서 죽인다고 빈라덴도 죽이고 후세인도 죽였어. 그러니까 지도자를 잃은 그 정부의 엘리트들이 지금 ISIS를 만들었다는 거야. 예.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뭐라 그러나 소위 자본가들은 사고를 유도한다는 거, 충격적 사고를 유도해서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9.11 사태에 대해서 그 미국인 감독이, 그 유명한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잖아. 화씨 9.11이라고. 그걸 이제 음모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음모론이라는 게 나타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미 미국이 전적이 있는 거야. 소위 통킹만 사태라는 베트남 전쟁을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 통킹만 사태라는 걸 미국이 만들었다는 거지. 유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통킹만에서 베트남군이 미군 함대를 공격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하고 그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걸 핑계 삼아서 전면적 베트남전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그 당시에 국방 책임자가 그거는 미국의 자작극이었다라고 공개를 하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통킹만 사건이 그렇게 알려지면서 실제로 이 군수 자본이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자작극을 펼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후세인이랑 빈라덴 얘기를 하면서 빈라덴이 죽은 지 한참 됐는데 미군이 죽인 것처럼 뻥깐 거 아니냐. 또 후세인은 다른 병으로 죽었는데 뭐 미군이 진압했다라고 뻥깐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미국의 어떤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전 세계가 그 소위 OECD 국가들이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점점 경제적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투자를 했던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데가 막 주식이 너를 띄고 있고, 오늘 상하이 주식이 7점 몇 프로 이하로 폭락을 했어. 그 상하이 주식시장이 엄청 큰 시장인데 7%면 어마어마한 돈이 공중에서 떠버린 거야.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랬잖아요. 브릭스니 뭐니 이러면서 주식 먹튀한 새끼들, 그들이 누구다? 세계 금융자본이다. 세계 금융자본이 실제로는 공장을 짓지 않고, 원래 자본이 하는 일은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에서 월급을 줘서 그 사람들이 소비하게 만드는 게 자본주의 원리 구조인데, 이 금융자본들이 공장을 지으면 파업을 한다. 이래갖고 공장을 짓지 않아. 그러면서 얘네들이 돈 되는 데에다가 먹튀를 하는 거야. 막 거품을 만들어서 돈이 될 것 같다 싶으면 그 지역에 막 신용평가를 올려서 거기다 사람들이 투자하게 만들고 먹튀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세계적인 금융자본이 그렇게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소위 다보스 포럼이 그들이에요. 그렇게 다보스 포럼이 그렇게 후진국을 빨아먹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부와 이익을 편취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소위 전 세계 OECD의 중산층이 몰락하는 거야. OECD 중산층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가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결국 뭐 때문에 오느냐?
값싼 노동력의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는 체제, 글로벌 기업 체제, 글로벌 기업 경영이 그런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원인인데, 이 문제를 미국은 자기네 중산층의 몰락, 국가 재정의 부담, 이걸 뭘로 풀겠다? 전쟁으로 풀겠다는 거야. 그래서 무기를 팔아먹어서,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무기거든. 뭐 헐리우드의 영화? 그 개나 말이야. 영화를 많이 수출한다고 해도 개뻥이고, 미국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팔아먹는 건 무기야. 그러니까 사드 같은 거 만들지도 않은 무기 사라고 우리나라 같은데 등쳐먹고 있는 거 아니야. 무기를 팔아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쟁이 있어야 돼. 또, 자, 프랑스의 테러 사건. 그 프랑스 극장 테러 사건에 대해서도 프랑스판 음모론이 있어. 프랑스 극장의 테러 사건에 대해서도요, 지금 프랑스판 음모론이 나왔어. 원래 그 극장에서 원래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 극장에서 중간에 누가 나온 거야. 나와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대.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시 극장으로 돌아가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통화 중에 누가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거야. 그런 게 이제 뭐 일본에서 그 음모론을 추적하는 막 이런 유명한 블로거가 밝혀냈다더만. 좌우지간 지금 이 어디에서 프랑스 그 극장 테러 사건이나 그러니까 엊그저께 있었던, 그러니까 독일에 연말에 있었던 그 아랍인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이나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뭔가 수상하다. 각 정권이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 그러니까 정치적인 위기를 그러니까 뭐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누군가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시민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극장 테러, 카페 테러 다음에 프랑스인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소중한 건 자유다 이러면서 나는 지금 카페에 있다, 이런 그 해시태그 운동을 펼쳤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 프랑스에 있어서 카페라는 건 그 거의 모든 사람이 저녁 때마다 모이는 그 도시인들, 파리 시민은 언제나 모이는 그 사랑방 같은 곳이라는 거야. 카페라는 데가 토론하고 술 먹고 차 마시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게 다 카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카페가 파리의 상징이라는 거야. 근데 그 파리에 묻지마 테러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묻지마 테러가 일어난 원인은 뭐냐? 파리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카페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근데 사실 파리가 굉장히 진보적인 이유가 카페 때문이에요. 카페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기 때문에 늘 비판적인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랑스가 공산주의 국가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동네란 말이야. 그러니까 카페에다가 테러를 일으켰다는 거지. 그래서 카페에 모여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그 누군가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지언정 카페에서 토론하겠다. 그게 나는 지금 카페에 있다 운동의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 세계가 극우화되고 있다. 전 세계의 모든 메인 미디어들이 세계가 극우화되고 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극우단체, 특히 유럽에서 소위 그 3살짜리 아이의 시체가 발견된 다음에 난민을 막 수용하자는 여론이 일어났어. 그 뒤에 그 이상한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거야. 이상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반난민 정서. 왜냐하면 난민들을 부담하는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빈민들이 늘어나고 빈민들에 대한 복지 비용을 부자들이 내야 되니까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들이 반난민 정서를 유포하고 있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이 쾰른시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 이거 뭔가 수상하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시민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아침에 들어보니까 어디서 그들이 갑자기 때로 나타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누군가 동원한 거야. 원래 그냥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랍계, 중동계 사람들이 갑자기 단체로 나타났다는 거야. 누가 갑자기 어디서 그들이 갑자기 나타났는지 우리는 못 봤다. 알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세계인들은 이미 통킹만 사건이라든가 세계 자본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어떻게 움직인다고? 소위 이제 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원래 우리나라가 IMF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뭐가 많았어요? 중소기업이 엄청 건실한 게 많았고 거기서 다 월급 받고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IMF가 닥친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잖아.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보면요. IMF 이전에 그렇게 모든 나라가 부도가 났냐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모든 나라가 먼저 부도가 나야지 모든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IMF가 들어왔냐? 아니잖아. IMF 직전까지 멀쩡히 잘 다녔어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IMF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모든 중소기업을 도산해버린 거야. 모든 중소기업을 도산해버렸어. 그래서 그들이 노린 게 뭐냐면 그래서 잉여 노동력을 대량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비정규직을 만든 거예요. 원래 그 당시에 그렇잖아. 우리 경제가 IMF 이전에 97년에 96년에 그렇게 나라 경제가 어려웠냐고. 망할 만한 상황이었냐고. 그렇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IMF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줄도산을 했단 말이야. 내 말이 맞지? 내 기억에 그래요. IMF 이전에는 그렇게 줄도산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 IMF 이후에 줄도산이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을 전부 다 망해버리게 하고 그때 왜 그랬냐? 사실 대기업에서 노동력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일자리 90%가 중소기업에 있었어.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다 줄도산을 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비정규직 체제를 만든 거죠. 도입한 거죠. 비정규직 체제를 도입해서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져야 조금만 바꾸도 일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 경제적인 그 경제 식민지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지. 예. 경제 식민지를 만드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야. 우선 나라 경제를 충격파를 던져서 망하게 하는 거야.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IMF 같은 게 들어가서 유리한 구도로 재벌 중심의 글로벌 기업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꿔버리는 거. 그게 IMF가 하는 짓이야. 다 정규직이면 누가 공부함. 그래서 공부하면 정규직 되니? 공부 잘하면 정규직 돼? 이건 뭔 개소리야. 다 정규직 되면 누가 공부하냐니. 저런. 공부 잘하면 정규직 되냐 이 등신새끼야! 안방에 가봐. 니네 엄마가 너 낳고 먹으면 미역국 토하고 계셔. 방 닦아 새끼야. 나 진짜 이런 것들 앉혀놓고 방송한다 싶으면 내가 그냥 뭐 하고 있나. 자, 요원들이 늘어나는 시간을 누가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했더라고. 요즘에 이 댓글 부대가 나타나는 시간이 정치적인 문제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북핵 문제 얘기할 때도 아니라는 거야. 누가 언제 시비를 거냐? 경제 문제 얘기할 때. 진짜 그래요? 예. 지금 누가 이제 그 재방송을 분석을 해보니까 뭐 박근혜를 비판하고 이럴 때는 요원들이 없대. 근데 경제 문제 얘기하고 재벌 위주의 경제 체제가 문제란 얘기할 때 그럴 때 요원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야. 댓글원이.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 문제 얘기하니까 또 말을 막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박근혜를 욕바지를 쓰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 박근혜 욕할 때는 방어도 안 한대. 그런데 경제 문제,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그 글로벌 자본 문제를 얘기하면 때로 몰려오는 거야. 오늘 밤에도 한번 보세요. 왜 그럴까? 왜? 경제 문제가 새누리당의 구멍이거든. 경제정책. 이명박 박근혜가 새누리당 후보 아니야. 새누리당 대통령. 그것들이 지난 8년 동안 나라 경제를 말아먹었잖아. 노무현 때는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만했어. 골목마다 맛집들이 풍성했고 그리고 다들 외식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했잖아. 그 노무현 때 그랬어. 그런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어요? 영세 자영업자들 다 망했잖아. 골목시장을 전부 다 개방하는 바람에 대기업에게 개방하는 바람에 골목시장의 영세 자영업자들 다 죽었어요. 거기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고 비정규직의 월급은 더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총선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박근혜 이명박의 박근혜 이명박의 경제정책의 실패.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부글부글 끓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로 뛸까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요원들이 그 친박 네티즌이 있고, 그러니까 친박 그 댓글원이 있고, 친이 댓글원이 있어. 그러니까 친이계는 재벌의 이익을 우선하는 놈들이야.
친박은 그 무슨 저기 빨갱이 뭐 이런 거 떠든 애들이고, 그래서 이 친박 네티즌은 박근혜를 욕하면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박 애들이고, 요즘에 그런 애들 별로 없어. 그리고 왜냐하면 이 재벌 쪽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 친이 댓글원이 대세야. 그리고 이 새끼들이 막 박근혜를 까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일베에서 국정원 댓글원들은 그래도 이게 지네들한테 월급 주는 게 박근혜니까 박근혜 편을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종편 욕하고 있다며. 일베에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일베 애들이 종편을 욕하고 있대. 박근혜 욕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친박 댓글원은 이제 일베에 모여갖고 종편을 욕하고 있고, 종편은 박근혜를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경제 문제 실정을 얘기하면 소위 친이계 네티즌들이 싹 나타나갖고 물타기라는 거야. 왜? 이명박이 친이계고, 이명박이 소위 친재벌 권력이거든. 그러니까 재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망치 부인이 비판하는 이 경제 비판을 물타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경제 비판 얘기가 나오면 와가지고 막 그 개지랄 떠는 거야. 자, 여러분 그 얘기 들었죠? 윤석열 검사하고 그 박형준인가? 그 검사하고, 예,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그 저기 수사했던 검사들 이번에도 막 이상한 대로 좌천됐다고. 지난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또 좌천됐다고. 예. 이게 왜 권력에 밉보인 검사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언젠가 검사들이 또 들고 일어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 예. 그 윤석열 검사 또 좌천. SNS는 역사가 알아줄 것이니까 견디시라 라고 이야기했다. 최동욱 전 총장 혼외 뒷조사, 국정원의 검찰 압박용. 이게 무슨 얘기죠? 국가정보원 직원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와 관련한 뒷조사를 벌인 것은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최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최아무개 군의 개인정보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된 사실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최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최 군의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호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조희재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검찰에서는 최군 정보를 조 전 국장에게 요청했다고 자백하다가 검찰 조서에서 반복했다며 감찰 때 자백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최군의 개인정보를 조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해왔다. 하지만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 때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부인했다. 1심에서는 조 전 국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조 전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군의 정보가 청와대 쪽으로 전달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송씨가 아동정보 수집 당시 관계기관 갈등을 비춰보면 검찰로 하여금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압박을 할 방편의 하나로 첩보를 검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웬일이야 이 재판부? 이것은 직무 범위와 관련할 때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 최동욱 검찰청장 혼외자 정보 유출 사건의 재판에서 2심이 이거는 검찰을 압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서 압력을 행사한 거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만이 전체 그림에서 관여되어 있고 수사에서 다른 사람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건의 배후에 청와대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지금요, 그 얼마 전에 그 대법원에서 선배들 어렵게 하는 판결하지 마라 이런 압박이 있었잖아.
그게 세상에 공개됐잖아요. 그게 강연 들은 사람들이 공개해버린 거거든.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검찰하고 법원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너무나 안하무인으로 검찰은 개 취급하고 법원을 종 취급을 하잖아. 그 여기에 열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 항소심 법원이면 고등법원인데 이 고등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저렇게 유죄 판결했다라는 건 이 법원에서 양심적인 판사들이 뜻을 세우기 시작한 건가?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예. 다음 이야기는 문재인 박근혜 공약집 272쪽을 보세요. 예. 요 부분. 예. 문재인이 박근혜더러 자기의 공약집 박근혜 공약집 272쪽을 봐라. 그러면 누리과정에 대해서 왜 예산을 떠넘기냐 이러면서 이제 그 직격탄을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영상 뉴스군요. 자, 그러면 같이 또 봐야 되겠죠? 감기에 걸렸어 내가. 너무 무리했나봐. 최고위원회의를 축제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서 당장 이번 달부터 누리과정 중단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0세부터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했던 약속입니다.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박근혜 대선 후보 공약집 272쪽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이게 그 약속은 오간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차를 보육 대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보육 현장, 지도교육청들의 걱정과 불안은 태산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만 천하태평입니다.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예산 미편성의 책임을 묻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라는 식의 억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를 자화자찬과 남 탓으로 시작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을 언급하면서 과거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했다고 자찬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양산법안과 시민해고 행정지침 등으로 인해 사실상 파기된 상태이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졸속 굴욕 외교의 대참사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 뚜껑 자하자찬입니다. 게다가 경제 실패와 민생 파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여전히 남 탓과 국회 급박 중입니다. 이제 집권 4년 차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임기의 귀중한 시간을 남 탓과 국회 탓으로 다 흘러보낼 생각이 아니라면 집권 4년 차를 맞는 지금부터라도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누리과정 문제, 그 어저께 누리과정이 굉장히 심각했다며, 어제 그 누리과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시기적절한, 인터뷰였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 이게 왜냐하면, 각 집집마다 20몇만 원이야. 지금 월급도 모자란 나라에서 20몇만 원이 갑자기 지출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그래서 지금 누리과정에 문제가 됐는데, 이게 박근혜는 지금 각 지방정부들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지방정부들이 협조를 안 해서 불법적으로 협조를 안 한다고 지랄하고 있지만, 자기 공약이고,
어제 나왔잖아요. 야, 내가 한턱 쏠게! 이래가지고 다가갖고 소고기 먹었는데, 쏜다는 놈이 없어. 그래놓고 소고기 먹은 사람들한테 돈 내래. 자기가 먹고, 자기 돈 내고 먹을 거면 누가 소고기를 먹겠어. 그런 거죠. 지금 박근혜가 내가 쏜다! 다 애들 기관에 보내라! 그래놓고 지가 지금 돈을 안 내고 남한테 안 낸다고 막,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시행령을 가지고 그 법을 막 무시하는 거, 이거 지 아버지가 한 짓이에요. 긴급명령이라는 걸로 헌법을 농단했던 거, 지금 이게 박정희가 한 짓이라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긴급조치라는 걸 가지고 막 흔들고 사람들 죽이고 때려잡고 막 이랬잖아. 근데 지금 박근혜가 시행령이라는 법의 5단계 중에 3단계 법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법을 갖고 농단하고 있는 거야. 지 아버지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 그러면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박근혜 지지자들의 특징이 국회를 해산해라, 국회를 축소해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회를 되게 무력화시키려고 그래. 일 안 하는 국회라는 둥. 그러면서 국민들이 국회를 되게 무시하게 만들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요. 왜 그랬냐? 그게 박정희가 한 짓이야. 왜냐? 우리나라 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게 돼 있어. 아니, 모든 나라가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국회를 없애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회를 없애라고 지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뭘 없앴어? 지방자치제도를 없앴어. 왜? 이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정말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네 지역의 문제를 직접 관리하는 거야. 그리고 구의원이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민주주의거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게 지방자치의 별명이야. 그러니까 박정희는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는,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오로지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던 게 박정희인데, 지금 박근혜가 이 누리과정을 계속 지방정부에다가 빚을 계속, 빚더미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방정부에다가 몰아붙이는 이유가 진짜 지방자치제도를 무산시키려는 거 아니냐. 지방자치정부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1인 독재체제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도 든다. 누리과정 메우느라 교육청 빚 5배로 또 빚내라는 정부. 박 대통령 누리과정 떠맡은 시도교육청 내년 빚 20조 돌파. 중앙정부의 전가로 시도교육청 파산 위기. 이제 박근혜가 시도교육청을 막 파산시키고 청을 파산시켜서 결국 자기가 지 맘에 든 애들 꽂아서 1인 독재체제를 만들려는 그런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 안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을 저렇게 안 줄 리가 없다고. 나라에 세금이 없다고? 야, 담배로 걷어들인 세금 그거 2배, 3배 걷었잖아. 지금 유류세도 2배, 3배 다른 나라보다 2배, 3배 걷고 있잖아. 그렇게 걷어들인 세금 뭐 하냐고. 댓글 부대원들 월급 주는 거야? 어디다 쓰는 거야 도대체. 응. 자, 그 다음에, 예. 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 김서연, 트라우마. 트라우마 전문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요 얘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하기 전에, 안철수 그 얘기 먼저 할게요. 예. 자, 안철수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만 올라가고 있어.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만 올라가고 있다고. 도리어 지금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어제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그 안철수가 이호 여사를 팔았잖아. 안철수 측에서 이호 여사가 안철수를 지지한다.
문재인은 8분 만나주고 안철수를 20분 만났다. 이런 더티 플레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이호 여사 측에서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듣기만 했는데 누가 지지했냐. 그래서 그 아들 김홍걸 씨가 입장 발표문을 보낸 거야. 이호 씨가 경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뭐 여사님이 불편해하실까봐 더 이상 말을 않겠다. 뭐 하자는 거지? 예. 지금 안철수 신당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요. 예. 이호 여사에 대한 언론 플레이, 이게 지금 안 먹힌 거야. 이게 지금 역풍이 부른 거야. 그래갖고 지금 지지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안철수가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 박원순 시장 찾아왔던 적이 있잖아. 예. 박원순 시장을 찾아왔던 적이 있는데, 그 박원순 시장을 만나러 오겠다. 그때 이제 한참 문재인하고 뭐가 문제가 있을 때였는가 하여튼 그랬었어. 근데 박원순 시장을 찾아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20분 앉아 있었대. 그래서 박 시장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다는 거야. 2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나가면서 막 환하게 웃으면서 문이 열리고 기자들의 프레시가 떠지니까 박원순하고 악수를 환하게 하더라는 거야. 뭔가 박원순 시장이 자기를 지지해주는 듯한 연출을 한 거지 그게. 그래서 박 시장이 굉장히 당황했다. 그게 그 당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해준 얘기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나쁜 쇼만 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호 여사가 안철수를 지지한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 했다가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들통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소위 새정치연합에서, 옛날 새정치연합에서 척결의 대상, 청산 대상들만 모여 앉아가지고 새정치한다고 뻥까고 혁신정치한다고 그게 통하겠냐고. 역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리얼미터에서는 그래도 북풍이 불어서 급락했다는 동 뻥까지 마. 그거 안철수 지지율 급락한 거는 이호 여사에 대한 거짓말에서야. 이호 여사가 안철수 지지한다고 그 측근들이 소문냈다가 역풍 부른 거야. 예. 자, 다음 이야기는, 예. 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같이 봅시다. 지금 아주 그 안철수 신당이나 안철수 관련해서 오보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오보가 나오면 그 오보에 대한 변명이 되게 안 나왔었는데 요즘은 즉시 오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아. 그지? 아니 오늘 왜 밤을 새? 이제 끝내야지. 옛날에는 그냥 오보가 나오면 그게 방치되어 있었어. 근데 이제는 어떤 중앙일보 애매한 해명, 배석자들이 대화를 받아 적었다. 동교동 측 배석자는 이호 여사 특정한 누구 지지한다는 표현 안 썼다. 지금 중앙일보하고 안철수 측에서 지금 장난치다가 딱 걸린 거야. 지금 비겁한 변명 중에 있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요즘에는 어떤 오보가 나오면 바로 그 오보에 대한 피드백이 나와. 그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새정치연합에서 늘 답답했던 게 그거였거든. 막 국민들이 욕을 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근데 요즘에는 즉시 어떤 그 대처가 나오니까 그나마 좀 믿음직한 것 같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땅원서 대신에 그림으로. 세계 미술치료학회 초대 회장님이십니다. 배포해드린 보도자료에도 있지만요, 위안부 할머니들 또 세월호, 또 천안함 연평도, 또 일본 호우쿠대 지진, 네팔 지진 현장까지 가서 그래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시위를 했던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민들의 상처와 아픔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함께해야 된다는. 그럼 못 보겠네. 예. 이게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예. 잠깐만 방송 장치에서 볼륨 조절을 들어가 볼까?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리가 안 들릴, 예. 소리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그럼 안 들린다고 계속 얘기한 사람들은 뭐야? 안 들린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뭐예요? 안 들리는 사람들 혹시 한쪽으로만 듣는 거 아니에요? 작게 들린다. 이게 지금 최대치거든요? 내 목소리보단 작은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원본 파일 소리가 작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 원본 파일 소리가 작은 거야. 들을만 해요? 계속 봐요? 마음에서 김선영 교수님을 연락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첫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김하선 할머니를 아십니까? 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치료를 7년 가까이 진행해 오면서 누구보다도 이 할머니들의 아픔과 상처의 트라우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김하선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15살 때 위안부로 끌려갔고 해방 후 결혼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억울해서, 몸이 아파서 오셨습니다. 할머니,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결혼. 나도 유행하는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해서 여자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아휴. 전체적으로 칠해진 이 노란색의 바탕은 희망과 치유를 상징하는 마음의 색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이 그림을 당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씻어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아닌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저는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입니다. 유아, 아동, 청소년, 노약자, 소외 계층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상처와 갈등, 문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갈등이 있는 곳에서 저 혼자만의 능력과 의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저 역시 상처와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 구멍난 시스템이라는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치료가 꼭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조기에 치료하면 큰 병과 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를 바꿔야 치유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서민과 약자를 방치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재난과 사고에 국가적으로 심리지원 관리, 지원행정 체계 구축을 하고 싶습니다.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충격 극복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재난 심리 지원 운영 시스템 구축을 하고 싶습니다. 재난과 사고 피해자의 심리관리 지원을 위한 심리지원 전문가 양성과 교육,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재난과 사고에 취약한 계층인 노인과 청소년, 여성과 어린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고 싶습니다. 사건의 치유와 무엇보다 사전 예방에도 힘쓰고 싶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확대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304명이 숨졌으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벌써 600일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절망감과 자괴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하고 있으며 오히려 세월호 참사를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부터 아이들과 많은 이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존자, 유가족은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육체적, 심리적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는 더욱 커지고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대구 지하철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 실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등 한국 사회 내에서 재난과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난과 사고는 필연적으로 육체적,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를 발생시킵니다. 국가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상처받은 국민을 치유하고 사회로 정상적인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체적, 심리적 상처를 받은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치유받지 못한다면 제2차의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국가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이 받은 상처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부터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당과 함께 정치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국가를 바꾸는 길에 함께할 것입니다. 상처받아 찢어진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이제는 정치와 국가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국가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건강, 심리적 건강과 그리고 사회적, 국가적 건강도 아우르는 총체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정책의 제안과 실현으로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정상적 복귀가 가능하도록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는데 조그만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 교수는 7년 동안 그 위안부 그 할머니들을 그 미술 치료를 통해서 그 트라우마를 치유를 하고 또 눈물을 닦아 드린 분입니다. 오늘은 마침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 2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24년 전에 오늘 수요 집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그 후 24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단일 주제의 집회 시위로는 세계 최장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그리고 또 소녀상의 눈물을 닦아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김선영 교수가 이렇게 함께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 앞으로도 민족과 더불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또 소녀상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일본이 제안한 10억 엔이죠. 10억 엔 받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돈으로 모금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오늘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국민모금운동본부가 드디어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당도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할머니들을 위한 그 재단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인재 영입은 미래정치의 영입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은 기득권 세력과 미래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우리 당은 그 대결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젊은 피를 수혈하고 또 한편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우리 당을 더 젊고 유능한 그런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결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게 아시아경제 기사인데요. 아시아경제 기사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안철수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 그 아시아경제에 나온 기사였는데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이유, 안철수 정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이유를 분석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 그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의 실체가 밝혀진 거야. 그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먼저 새누리당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 새정치연합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느냐를 물어본대. 그 다음에 새로운 정당 안철수당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 정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이유를 아시아경제에서 찾아냈는데, 여기 이제 이 야당에서 그 문제를 찾아낸 거야. 질문이 유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지정당을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높게 나온 거야. 여러분 주변에 안철수당 좋아하는 사람 봤냐고. 없잖아. 근데 안철수 정당의 지지율이 새정치연합이랑 비슷하게 나온 게 이해가 안 됐잖아. 이유가 그랬던 거야. 질문을 유도했다. 예. 그것도 기사 한번 찾아봅시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이거다. 내가 얘기하면 또 이거 뭐 근거 없다고 얘기할까봐 보여줄게요. 여론조사 신이시여 제가 탈당을 해도 되겠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여론조사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정당과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두고서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 앞에 특정한 편향을 불러올 수 있는 유도성 설문을 배치해 조사 결과 자체가 편향되었다는 것이다. 더민주측 설명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는 야권 주도권을 두고 경쟁 중인 안철수 의원의 신당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예.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먼저 현역 재지지 여부를 묻고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점,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물은 뒤 현재 지지정당의 순으로 정당 지지에 대한 설문을 구성했다. 이거 봐. 먼저 현역에 대한 재지지할 거냐 묻고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새정치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걸 물어본 뒤에 현재 지지정당이 뭐냐고 물어봤대. 그러니까 안철수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거지. 이렇게 내가 그랬잖아요. 여론조사는 그래서 반드시 질문을 봐야 된다. 질문이 설계됐을 수 있다. 예. 여론조사 결과 발표 믿지 말아야 돼. 예. 이것들이요, 이런 식으로 설계한 질문의 결과를 발표해갖고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예. 질문이 이상하지요, 당연히. 이는 현역 의원이나 현재 정치 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 뒤에 현재 지지정당을 물어 상당히 의도가 담긴 설문 구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의원이 12월 신당을 창당할 경우 4.13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환기성 질문을 포함시켜 특정한 선택을 유도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거야. 여러분 지금 안철수 당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지금 안철수 당이 있어요, 없어요? 창당 준비위원회 꾸려졌어요? 지금 당도 없는데 정당 지지율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안철수 당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하냐고.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이 여론조사가 돈이 엄청 들어요. 한 통에 20원인데 한 통에 20원씩 전화를 수천 통을 해야 되잖아. 수만 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한 번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돈 있는 쪽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결국은 재벌에게 유리한 조사가 유도된다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들에게 유리한 조사로 유도될 수밖에 없는 게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돈 받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 이제까지 선거에서요. 매번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가 그렇대. 그래서 자기 뜻은 다른데 억지로 따라간 경우가 있었다. 그게 얘네들의 공작이었던 거야. 여론 공작. 여론조사 발표를 지들이 유리하게 질문을 설계해서 질문하고 그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갖고 국민들의 선택을 조작했던 거예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금부터 6개월은 지금부터 4개월 동안은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를 버려야 돼.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미디어 모든 언론이 재벌 편이야. 이 재벌 친이계가 안철수 밀고 있다 그랬잖아. 친이계가 안철수를 밀고 있고 지금 모든 미디어와 모든 언론이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안철수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왜? 그래야 이 당이 떨어지니까. 을중심, 서민중심의 기호이번이 떨어지니까 그걸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 거기 흔들리면 안 된다. 이 기호이번 지지자들에게 조언해 주는 거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이 트라우마 전문가가 들어왔잖아요. 차병원에서 그 트라우마 전문가로 유명한 교수라며. 그 사람을 이제 영입을 했어.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해진 거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몇 년 동안 치료해왔기 때문에, 미술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유명해진 분을 영입을 했잖아요. 어제 우리가 그 소녀상 앞에서 있었던 그 24주년 그 수요 집회에 갔었어요. 그 24주년 수요 집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뭐였냐면, 그 89세 된 위안부 할머니가 내 나이가 운동하기 가장 좋은 나이다. 이 나이가 싸우기 가장 좋은 나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 다들 울컥했던 거예요. 예. 이 89세 된 이 할머니께서 그 내 나이 89세 가장 운동하기 좋은 나이다. 앞장서겠다.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나는 못 봤는데 그 뒤에 팩트TV에 나왔어요. 어버이연합이 쳐들어왔다며. 어버이연합이 소녀상으로 이렇게 막 그 집회 끝부분에 나타나고 밀고 들어왔나 봐.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효녀연합이라는 게 생겼다며. 대한민국 효녀연합이라는 그 젊은 여성들 단체가 생겼대요. 예. 그래갖고 이 젊은 여자들이 그 어버이연합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 앞에 딱 서가지고 그 웃으면서 막 삿대질하는 할아버지한테 그 쿨한 웃음을 지으면서 서 있는 사진이 난리가 났다며. 예, 혹시 그 관련된 뉴스 알아요? 국민일보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대한민국 효녀연합이 어버이연합을 대하는 자세.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언론에서는 몸싸움과 이렇게 충돌이 빚어졌다라고 보도했는데, 국민일보는 이제 한국일보의 그 사진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효녀연합이, 어버이연합에 대처하는 자세, 그게 인기를 끌었다. 그러면서 그 환한 미소를 지었던 그 여성이, 인기가 지금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혹시 관련 사진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황은요,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 경찰력의 부재예요. 여러분, 폴리스 라인이 왜 있는지 아세요? 폴리스 라인이 왜 있냐 하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폴리스 라인이 있는 거야.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의 집회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뭐 어버이연합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라고. 그런데 그 경찰들이 어버이연합을 막지 못했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거잖아. 이건 집시법 위반이에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야. 대한민국 경찰이 경찰의 의무를 방기해서 결국 이런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국민들이 웃음으로 어버이연합을 막아냈다라는, 이건 경찰들이요. 이거 진짜 이승만 때 전두환 때 그 박정희 때 이랬어. 관변단체들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자들을 관변단체가 나서서 대리폭력하고 이걸 경찰이 그냥 못 본 척하고 이 야만의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경찰을 욕하면 안 돼. 이건 경찰력 지휘권인 박근혜 정부의 문제인 거야. 잠깐만요. 이게 그 환하게 웃는 미소가 나오나요? 이거 아닌데. 국민일보. 국민일보로 좀 찾아봐 주세요. 국민일보에서 인용한 한겨레 신문 사진. 어버이연합에 맞선 효녀연합. 개념 있는 젊은 그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맞선 진보단체 효녀연합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6.15 한 장의 사진이 누리꾼의 눈을 사로잡았다.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팻말을 든 20대 여성의 모습이었다. 팻말엔 애국이란 태극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 있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가 끝나갈 때쯤 벌어진 일이다. 이날 오후 3시께 등장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아베 총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다면서 아베 신조 책임 인정 사과, 적극 환영, 한일 위안부 협상, 굴욕 협상 아니다. 이런 팻말을 내걸었다. 항의하는 시민들에게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때 나타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효녀연합. 이들은 우리도 아베를 규탄하러 왔다는 한 보수단체 회원의 말에 저희도 소녀상을 지키러 왔다고 응수했다. 조용하게 평화롭게는 말도 덧붙였다. 상황이 종료된 후 SNS와 인터넷으로 효녀연합 대 어버이연합이란 제목의 현장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위에 20대 여성은 시민활동가 홍승희 씨로 알려졌다. 홍 씨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등 이전부터 진보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고 한다. 홍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버이연합 할아버지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셨다. 소녀상 앞에서 이러지 말라고 했을 때 흔들리던 눈빛을 봤다고 당시 소회를 밝혔다. 소녀연합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미안합니다. 나이만 먹고 하는 게 없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일어나 달리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아이디는 어버이나 엄마 단체 같은 말도 안 되는 비상식 단체 보면 짜증나고 화났는데 참 기특하다고 호응했다. 또 다른 아이디의 누리꾼은 상식이 깨어있는 젊음을 보니 비상식이 상식으로 된 이 사회에 지칠 대로 지친 중년에게 희망이 보이네요. 힘내세요라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개념 있는 젊은 그대 정말 이쁘다고 응원했다. 효녀연합의 행동에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아이디는 이들이 언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고민하고 그랬다고 일어나요? 남은 시간에 할머니들한테 찾아가 현실적으로 도와드리세요. 라는 반응에 아이디 누구누구는 효녀의 뜻이 뭔지 알고 당신 부모에게 먼저 잘하고 길바닥에 나오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누구를 욕한 거죠? 이 효녀를 욕한 게? 잠깐만. 국민일보 기사예요, 이거? 사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진을. 이 사진 한 장을 딱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이거 봐. 대한민국 효녀연합이라는 팻말을 든 이 여학생, 이 여성, 2년 방송 외함,
너 같은 또라이를 사람 만들어 볼까 싶어서 하지. 근데 안 되겠구나. 꺼져. 예. 이렇게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이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막 사태질하고 욕을 하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음으로 대처했는데 이 사진의 제목이 어버이연합에 대처하는 효녀연합의 자세라는 내용이었다. 이쁘죠? 네. 이러니까 더 이뻐 보여요. 예. 자, 그래서 사진까지 봤고요. 이제 드디어 하나 남았어. 2개 남았구나. 마지막 2개 남은 두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갈게요. 예. 어머, 어떡해. 녹화 종료. 아니야. 아까 4시에 녹화 종료했죠? 긴장했어. 예. 자,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노동개혁에 찬성하는 대본을 주고 인터뷰를 찍으려고 했다. 이게 또 한겨레 신문 단독으로 떴더라고. 정부에서 대학생들을 꼬셔가지고 노동개혁에 찬성한다는 그 노동학법에 찬성한다는 대본을 준 다음에 인터뷰를 하려고 했다며. 근데 이제 이게 걸린 거야? 그 얘기 좀 뉴스로 갖고 와봐봐. 예. 그 이야기 좀 같이 봅시다. 예. 정부 청년들에게 내가 찾아볼까요? 정부 청년들에게 노동개혁 나왔다. 잠깐만요. 어디 갔어? 하여간 조작질. 찬성 대본 주면서 이렇게 인터뷰해라 시켰대. 아유. 하여간 조작질. 이호 여사가 안철수 지지한다. 이것도 조작이고. 청년들이 노동개혁 찬성한다. 이것도 조작이고. 전 고려대학 총학생회장 등에게 고용부 내부용이라면서 인터뷰 요청. 거절하자 문자 메시지로 각본받아. 고용노동부가 전직 대학 총학생회장 등에게 이른바 노동개혁에 찬성하는 인터뷰를 요구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노동개혁이 빨리 마무리돼야 된다는 인터뷰 내용을 일부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서 논란을 키웠다. 서재우 고려대 전 총학생회장은 6일 페이스북에 띄운 글에서 지난 월요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며 담당자가 내부 보고용 자료인데 인터뷰 내용은 정해서 주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해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서 전 회장은 이어 나는 현 노동개혁에 찬성하지 않을 뿐더러 고용노동부로부터 정해진 틀로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고용부는 이틀 뒤 6일 서 전 회장에게 노동개혁이 한시라도 빨리 마무리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미리 짠 인터뷰 각본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친 서 전 회장은 한겨레와의 한 통화에서 본인들이 정해진 틀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인터뷰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며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실천하겠다는 정부 표어와 모순적일 뿐더러 비논리적인 인터뷰 내용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서 전 회장뿐 아니라 다른 대학의 전직 총학생회장한테도 같은 요구를 했다. 신민우 홍익대 전 총학생회장도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도 어제 같은 전화를 받았는데 노동개혁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요청해 느낌이 좋지 않았다. 나는 노동개혁에 대해 시각이 다르고 찬성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심 전 회장은 고용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노동개혁이 되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될 것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포장된 목소리를 내부 보고한다는 게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내부 행사 때 관련 영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친 새끼들 인터뷰 요청을 한 것으로 본인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인터뷰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문자 메시지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한 다른 총학생의 간부한테 당신이 하려는 말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느냐라고 확인하기 위해 보내려던 것을 담당자가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누가 이 인터뷰에 응했을까? 문득 궁금해지네. 예. 그 다음 마지막. 오늘 뉴스가 너무 길었어.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고가 났어요. 무슨 대테러 훈련을 한다고. 테러들에게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훈련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비닐을 씌워놓고 1시간 동안 방치하고 내연녀랑 전화통화해가지고 그 군인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죽은 군인들을 죽게 내버려둔 교관들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어. 예. 모두 무죄가 나오고 그 지휘관들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대. 예. 그래갖고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아침에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게 박근혜 씨가 안보야. 군인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훈련을 하다가 분명히 이 훈련의 매뉴얼이 잘못되어 있었고 그래서 죽었는데 어떻게 책임자가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아. 이게 박근혜 정부야. 세월호도 그랬잖아. 메르스도 그랬잖아. 아무도 정부 책임자가 책임을 안 져. 그게 박근혜식 정치예요.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려 놓고 경제를 망가뜨린 이 최경환이가 당당하게 국회의원으로 또 나가잖아. 경제가 위기라면서 경제수장이 막 대통령 출마하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위기야. 진짜 위기면 그놈이 남아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박근혜 정부의 실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예. 됐어. 자. 이제 제가 지금 해야 될 이야기는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요. 위기예요. 대한민국의 위기인데 이게 중국 증시 때문에 위기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위기는 중국 증시 때문이거나 아니면 미국의 압박 때문도 아니야. 대한민국의 위기는 누구 때문이다? 예, 박근혜 때문이다. 나 오늘 뉴스 많이 했는데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예. 이게 우리 망치부인방이 늘 내걸었던 모토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더 이상 뉴스 갖고 오지 마세요. 세월호 한 달 뒤 내게도 재앙이 왔다.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참사 피해자 가족 송은영 씨. 예.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하지만 그 역할 수행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 외부에서 특위 흔들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는 특위 활동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레시아는 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에게 이어 두 번째로 만난 이는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참사 피해자 가족 송은영 씨다. 송 씨로부터 참사 이후 소회,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이 세월호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를 했죠. 예. 근데 두 번째로 세월호 농성장에서 치킨 먹는 일배 불쌍하다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체험학습 간다더니 온몸이 까맣게 그을려 돌아온 남편.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한 지 40일쯤 지난 때였다. 세월호 승객 가운데 288명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었고 16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슬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송은영 씨는 관련 뉴스를 망연히 지켜봤다. 안타까운 마음과는 별개로 송 씨의 일상은 계속됐다. 14년 5월 25일 송 씨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슬아의 아이는 없었지만 남달리 부부애가 좋았다. 그날도 두 사람은 예년처럼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자기 전 대안학교 교사인 남편은 내일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 간다고 했다. 고향 터미널 광장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말도 스쳐 지나가듯 했다. 너무도 일상적인 대화였다. 다음날 5월 26일 간호사인 송 씨는 이날 오후 근무였다. 아침 일찍 남편을 먼저 보내고 여유롭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넉넉해 인터넷 뉴스도 훑었다. 터미널에서 대형 화재가 났다는 보도가 눈에 띄었다. 얼마 전에도 그렇게 큰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기는구나 싶었다. 사망자 5명, 부상자 3명이라고 했다. 큰 화재가 났구나. 연기가 엄청났겠구나. 터미널이면 사람이 많을 텐데 어쩌나 생각하며 혀를 찼다. 아무 생각 없었다.
문득 어젯밤 잠들기 전 남편과 나눈 짧은 대화가 생각나기 전까진 남편도 거기에 있었을 거란 생각이 미치자 조금씩 심장이 쿵쿵대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2번을 했는데도 받지 않았다. 사고로 놀란 아이들을 남편이 진정시키고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별일 없을 거라 마음을 다잡는데도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 근처 병원에 전화를 돌렸다. 몇 군데 전화를 돌리다 보니 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남편과 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다고 했다. 박성린이란 이름은 그리 흔하지 않았다. 남편이 확실했다.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다짜고짜 살아있는지부터 물었다. 살아있다고 했다. 의식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미 전화가 끊긴 상태였다. 손이 마구 떨렸다. 무서운 마음에 친구를 불러 같이 택시를 탔다. 터미널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자마자 회색 연기 기둥이 보였다. 병원에 가는 도중 학교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남편이 많이 다치지 않았으니 놀라지 말고 오라는 연락이었다.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다. 연기를 피해 달아나다가 팔이나 부러졌을까 생각했다. 응급실 한켠에 까맣게 그을린 누군가가 누워있었다. 남편이었다. 의식이 없는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다.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게 현실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다. 의사가 송 씨를 불렀다. 호흡이 불안정해서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송 씨 자신도 간호사였다. 환자 보호자들에게 이런 비슷한 얘기를 몇 번이고 해봤다. 막상 자신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 별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잘 부탁드린다는 말밖에. 면담을 마친 때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정옥계 병원 관계자가 다시 송 씨를 불렀다.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다. 겉으로 드러난 화상도 부위가 넓고 상태도 심각하지만 뜨거운 증기를 마신 바람에 기도 화상을 입어 이곳에서 치료를 하기 힘들다고 했다. 부랴부랴 부천 베스티안 병원으로 옮겨갔다. 병원을 옮기자마자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72시간 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뇌가 크게 손상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남편이 어서 눈을 뜨길 빌고 또 빌었다. 다행히 48시간 만에 남편은 의식을 찾았다. 평생 지우기 힘든 화상 흉터가 남았지만 그래도 남편은 살았다. 이날 사고로 8명이 결국 생명을 잃었다. 송 씨의 남편을 포함한 중상자 5명, 그 외 부상자는 10명에 달했다. 사고는 순식간 30발자국만 가도 탈출할 수 있었는데 26일 오전 박 씨는 예정 시간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다. 혹시라도 미리 오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미리 나간 것이었다. 예상대로 그가 맡은 반 여학생 1명이 일찍 와 있었다. 둘은 다른 학생들이 오기 전에 구급약을 사러 함께 터미널 건물에 들어갔다. 건물 지하에 있는 약국에 내려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중간쯤 갔을 즈음 천장에서 연기가 보였다.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 대형 건물 화재 시 천장에 연기가 찬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다. 학생 손을 잡고 바로 뒤를 돌아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올랐다. 대여섯 계단을 오르자 펑 하며 바로 주변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순식간에 사방이 연기로 가득 채워졌다. 숨이 차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박 씨는 결국 아이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아이 이름을 부르짖고 찾다가 1층에 올라왔다. 올라와서 한 치도 앞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아이를 찾으러 다니다 구조대원을 만났다. 박 씨는 정신을 놓았다.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다. 에스컬레이터에 올라 30발자국만 내딛어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도 탈출하지 못했다. 만일 구조대원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박 씨는 가스에 질식해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박 씨와 함께 있던 여학생은 또한 다행히 구조되었다. 학생이 발견된 곳은 지하 천장이 무너져 내린 잔해 아래였다. 아의 말에 따르면 폭발음이 나고 둘이 손을 잡고 뛰는데 갑자기 숨이 막혀서 선생님을 못 따라가겠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둘 다 죽을 것 같아 선생님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손을 놨대요. 지하에 있었는데 위에서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그렇게 계속 부르면 숨을 많이 쉬어야 하니까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죽었구나. 나도 곧 따라 죽겠지. 죽으면 만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더래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 짠했어요. 박 씨도
그 학생도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다. 그러나 화상 환자가 되어 있었다. 박 씨는 엉덩이와 다리 등 전신의 35%가 불에 녹았다. 이 중 95%는 3도 화상이었다. 학생은 가슴, 얼굴 등 전면부에 화상을 입었다. 둘 다 3번이 넘는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사고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이 손 놓쳤다. 여전히 악몽. 연이은 수술보다 더 끔찍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악몽이다. 남편이 자는데 계속 그 아이 이름을 불러요. 빨리 도망치라고. 나중에 막 울어요. 아이 손을 놓친 기억이 꿈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아이 손을 놓치고서 남편은 자기만 혼자 살고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대요. 사고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 씨는 악몽을 떨치지 못한다. 트라우마도 심각하다. 송 씨 부부는 고향 터미널을 가지 못한다. 워낙 집과 가까워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걸어서 간다든가 건물에 진입한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건물에 들어가든 탈출 경로부터 머릿속에 그린다. 박 씨는 복잡한 건물에 갈 때마다 아내 송 씨에게 늘상 말한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직선으로 30걸음만 가면 되는데도 못 나갔으니 이런 복잡한 곳에서는 절대 탈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만일 여기에 불이 나면 나를 버리고 너라도 탈출하라고. 지금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2번을 겪고서 제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대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저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족으로서 겪는 고통도 상상을 초월해요. 송 씨는 만약 작년 이맘때쯤이면 절대 인터뷰를 안 했을 거라고 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했다. 사고가 더 이상 회자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생각이 달라졌다. 세월호 참사가 나고 정말이지 이런 일이 또 있을까 했어요. 그런데 겨우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것도 나한테 닥친 일이었어요. 제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세월호 참사와 고향 터미널 사고는 닮을 꼴. 그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발생 배경을 따지고 보면 두 사고 모두 매우 닮았다. 참사의 시작에는 탐욕이 있었다. 세월호 객실을 증축하는 구조 변경을 한 것도, 과적을 한 것도 배 소유주와 회사 운영진의 탐욕 때문이었다.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것 역시 결국 궁극적으로는 탐욕에서 비롯됐다. 고향 터미널 화재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발주업체의 탐욕, 비용을 절감하려는 공사 시행사의 탐욕이 합쳐져 큰 사고를 불렀다. 다행히도 고향 터미널 사고는 비교적 구조가 신속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박 씨 또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는 완벽한 구조 실패로 인해 참사로 번지고 말았다. 또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송 씨는 더욱 세월호 참사에 마음이 쓰인다. 이런 대형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최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해 진술하기도 했다. 사고 직후 가장 많이 든 말은 사고를 잊고 일상에 복귀하란 말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보습제를 바를 때보다 남편은 물론이고 저도 그렇게 한 번씩 사고를 되새깁니다. 저희는 비교적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고통은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답답함은 없습니다. 저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자들이 확실히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피해자 가족은 내 가족이 왜 죽어야 했는지, 왜 부상을 당해야 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망치 부인의 뉴스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런 뉴스는 미리미리 올려서 이게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야지. 예, 자,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2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이게 시간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즘에 너무 방송을 오래 하고 있죠. 예, 좀 조심할게요. 이제 내일은 안 하든가 짧게 하든가. 예. 자,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 볼만 하셨어요?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예.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을 부탁드리고, 방송이 마음에 안 드셨다라면, 꺼져주세요.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쫓겨나주신 분들, 채팅 금지가 되신 분들, 그리고 쫓겨난 다음에 신고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리고요. 추천해주신 4,882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고 감사 인사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후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마음에 위축이 되실까봐,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후원하신 분들 이름을 불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의 십시일반으로 망치부인의 소송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매니저님들 각방에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참세상님, 여비고님, 그리고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누가 질문했어요. 그 팟캐스트에 올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늘 안 들려요. 풍자, 행자, 국자, 풍행국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팟캐스트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요즘에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팟캐스트를 들으시고요, 거기에다가 꼭 좋았던 내용을 한마디씩 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튠즈 코리아에서 제 방송을 내려버려요. 옛날에 앱이 있었어요. 망치부인 앱이 있었는데 그 앱도 차단당해버렸어. 그게 뭐냐면 막 일부러 댓글원들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앱을 삭제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그 팟캐스트에다가 여러분들 좋다는 말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도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을 꼭 남겨주셔야, 그래야 그 팟캐스트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예. 자, 오늘 김한길이가 안철수한테 갔다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네. 김한길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철수한테 갔다는데 우린 벌써 간 줄 알았는데 오늘 갔다네. 오늘 갔다고 막 사진 찍고 YTN에 나오는데 아무도 욕도 안 해 이제. 예. 하여튼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요? 예. 이 평일 낮에 오늘도 아까 4,800명이 넘게 봤어요. 예. 평일 낮에 4,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시국을 걱정하는 거야. 선거를 걱정하고. 이런 국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희망적인 게 어디 있겠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가 이제 전해 들은 얘기래. 어떤 사람이 전철에 와서 물건을 파는 척 하면서 막 박근혜 칭찬을 하고 문재인 욕을 했대요. 그랬더니만 그 전철 안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비난을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불법으로 물건 팔면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신고한다고 막 내쫓았대요. 예. 그러면서 그 텔레그램을 보내신 분이 정말 국민들이 변하고 있나 봐요 하셨어요. 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지금 이제 이 정치 때문에 화가 났어. 근데 야당이 너무 등신스러워서 그동안 니들 다 똑같아 이러면서 등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랬더니만 나만 손해인 거야. 정치에 관심 끄면 자기가 손해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 뭐라도 하자, 정답을 찾자 나선 거예요. 아직 이것은 첫 단계이고, 첫 단계이고, 제가 볼 때 오늘 81석 정도 된 것 같아요. 81석 정도 된 것 같고, 우리가 목표하는 게 최소 130석이에요. 최소 130석까지 아직 우리는 49석이 남았어요. 과연 이 의석수를 채워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진 말아야 되겠죠. 어려워요. 81석에서 멈출 수도 있고 81석에서 또 가다가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을 믿고 가는 겁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 되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빛을 만들면 됩니다. 지극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같이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이대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살다 죽는 거 우리 폼나게 살다 죽어봅시다.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돌아오는 4월 총선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총선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손?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함께 싸워줄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뭐 욕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동의해주신 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추천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은 내일, 와! 추천 5천이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